본격적으로 자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산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을 자산의 정의입니다. 자, 자산 첫 번째로는 당좌 자산이고요. 자, 당좌는 판매를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 얘를 통합 계정이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또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은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 여기에는 현금이 아니라 동전이랑 지폐, 그 다음 통화 대용 증권은 통화처럼 사용이 가능한 걸 얘기하고요. 각종 수표들 있고 우편한 증서,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 자, 은행 가시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배당급, 지급 통지표에도 마찬가지 은행 가시면 현금으로 교환을 합니다. 자, 주의하실 점. 선일자 수표, 현금 아닙니다. 선일자 수표는 수표긴 한데 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지 않고요. 어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인지 수입증지는 세금과 공과고요. 우표는 통신비로 회계 처리하죠. 자, 따라서 얘들은 현금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통장이죠. 자, 그리고 당좌 차월은요, 빌릴 차예요. 자, 당좌 예금에 돈이 없어도 돈을 꺼내서 쓸 수 있다. 이 말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쓴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이자율 변동에 의한 가치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이자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가 중요하죠? 취득 당시, 가입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현금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주의하실 점은 결산일로부터 12월 31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짜리는 아닙니다. 가입이 중요한 거예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 투자 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요, 세 가지를 합친 통합 계정입니다. 자, 통합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정기 적금, 정기 예금 가입을 했을 때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다.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단기 대여금, 1년 이내에 회수할 목적으로 빌려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죠. 특히 회계 1급 치시는 분들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단기 동안 사고 파는 증권이다 라는 뜻이고요. 취득, 결산, 처분, 배당 순서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취득,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기니까 1년 이내에 다시 처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매도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다. 여기에서 시장성은요, 그냥 실제로 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도 많고 구입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도 유가증권, 채권도 유가증권이고요. 채권의 종류에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국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공채,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사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특히 시험에서는 사채에 대해서 많이 물을 거고요. 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채 파트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리 부채에 있는 사채 파트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취득 시 수수료.
자, 여기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요, 시험의 한 80% 정도로 주식을 구입했다라고 출제가 될 겁니다. 우리 주식을 구입할 때요, 금융기관을 중간에 끼고 구입을 합니다. 그때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즉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이러한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 쪽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뒤에 비유동 자산 파트에 들어가시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걸 새로 배우실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요, 취득 시 수수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도 가능 증권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 만기 보유 증권에다가 더해줍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자, 자산 매입할 때 같이 들어가는 매입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더해주기로 했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많이 물을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결산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해 보셨어요? 자,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 금액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죠. 자, 만약에 제가 10월 1일 날에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 5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12월 31일이 되니까 금액이 올라서 8만 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단기 매매 증권을 적어줄 때 취득한 5만 원으로 기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8만 원으로 기록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12월 31일 현재 금액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3만 원이 증가했죠. 그래서 증가한 만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만 원 자산 증가시켜주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3만 원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정 가치는 12월 31일 현재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부 금액은 장부에 적힌 금액, 즉 취득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반대로 공정 가치가 하락했다, 장부 금액보다 하락했다. 그런 경우에는 평가 손실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단기 매매 계정 과목 모두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결산 분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전표 적어주실 때 결산 분계로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처분 볼게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 금액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저는 5만 원 주고 매입했는데 처분할 때 12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득 받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12만 원 들어왔을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했으니까 자산 감소 5만 원짜리. 자, 그러면 7만 원은 이번에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이익 봤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7만 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자, 5만 원에 구입했는데 3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 그럼 장부 금액이 더 크죠? 그럼 현금은 3만 원 들어왔을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5만 원이고요. 이번에 2만 원 손해봤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2만 원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처분실 수수료는 발행 금액에서 차감을 시키겠다. 자, 발행 금액에서 차감시키겠다라는 거는요, 내용이 조금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처분실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이론 시험에서 말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 당시에는 5만 원이었고요. 처분 금액은 8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때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 금융기관을 끼고 처분할 거기 때문에 수수료 10,000원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5만 원이고요.
자, 현금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8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수료 10,000원 떼이고 7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수수료 10,000원 떼이고 7만 원. 자, 그러면 두 개 차이가 3만 원이고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3만 원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수수료 10,000원이 빠졌죠. 그래서 처분이익에다가 10,000원 빼고 나머지 2만 원만 처분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수수료는 차변의 수수료 비용 10,000원으로 적지 않고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에다가 10,000원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배당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 투자한 회사가 이익이 있겠죠. 돈을 벌었겠죠. 그 돈 번 거에서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 이익을 나눠줍니다. 이익 배분을 배당이라고 해요. 자, 현금으로 배당했다. 그러면 현금 들어올 거고요. 혹은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겠죠.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배당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수량이랑 단가만 새로 계산을 한 다음에 주석에다가 기록을 해요. 여러분들 주석 기억나세요? 주석은 재무제표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숫자로 표기할 수 없는 비계량적인 정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주식을 배당을 받았고, 원래는 우리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 배당을 10주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수량이 바뀌겠죠. 그죠? 수량이랑 단가 계산하셔가지고 주석에 기록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특히 세무이급 문제를 푸실 때 현금 배당 100만 원 받고 주식 배당 20주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함정이에요. 그렇게 받았다라고 나오더라도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왕초보 회계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셔서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매출 채권이에요. 자,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로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 계정. 주된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매출 채권이다 라고 하고요.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외상 매출금, 두 번째는 받으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외상 매출금은 상품,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을 때, 자, 회계 처리 굉장히 많이 했죠. 대변에 제품 매출 해주시고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자, 그 다음에 받을 어음. 자, 받을 어음은 어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겠죠. 자, 우리 어음은요, 이러한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액이 적혀 있어요.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만기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이 어음을요, 12월 31일까지 잘 가지고 있다가 만기일이 돼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어음은 중간에 금융기관이 대행해주고 있고요. 지급일이 되면 해당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부도가 나면 이 어음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종이 조각.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음의 특성 때문에 어음의 회계 처리는 또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만기. 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교환을 해야겠죠. 이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추심한다라고 해요. 자,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교환하겠다. 자, 이때 추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은행은 공짜로 일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 바드러움은 상품, 제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판관비 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분개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바드러움이 만기가 되었고요. 대변에 1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수수료 비용으로 2만 원이 떼이고요. 판관비로 나머지 98만 원이 들어왔겠죠. 이 98만 원은 예를 들어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자, 그래서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교환하고 수수료 2만 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할인이에요, 할인. 자, 제가 만기까지 잘 기다렸다가 현금으로 바꾸는 걸 만기 추심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제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현금을 좀 땡겨 와야겠죠? 그래서 현금 땡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가 거래처로부터 받았던 이 어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어음이라도 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겠죠. 자, 이런 경우를 할인이라고 합니다. 바드러움이 만기가 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바드러움을 싸게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져가서 아직 만기일이 멀긴 했지만 현금으로 좀 교환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싸게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싸게 매각했기 때문에 할인료라는 게 들어가요. 일종의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할인료는 매출채권, 바드러움은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손해봤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회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만기까지 잘 기다렸다가 바꾸면서 수수료가 들어갔다. 그러면 판매 관리비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할인은 돈이 필요해서 빨리 팔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과는 무관하다 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바드러움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1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바드러움이 100만 원이고요. 자, 제가 싸게 처분했어요. 할인료는 일반적인 수수료 비용보다 더 많이 공제를 합니다. 이때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10만 원 은행에다가 떼이고 나머지 9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기까지 잘 기다렸다가 현금으로 교환한다 라고 했을 때 추심이라고 하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싸게 처분했다. 그때 들어가는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배서 양도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바드러움을 다른 사람, 다른 거래처한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제3자에게 바드러움을 양도하는 것을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거래처에 외상 매입금을 갚고 싶어요.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A라는 거래처한테 100만 원을 갚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B라는 거래처한테 어음을 받아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드러움을 그냥 A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변에 바드러움 100만 원 감소시켜주고, 자, 이 바드러움은 B가 발행한 어음이죠. 거래처는 B로 걸어주시고 100만 원. 자, 그래서 어음을 발행한 거래처로 걸어주는 거. 외상 매입금과 바드러움의 거래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래처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도 통보예요. 부도 통보. 바드러움의 부도를 통보받은 날 부도어음과 수표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통보받은 날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은행에서 이 바드러움이 부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준 날, 자, 이때 바드러움은 대변으로 자산 감소를 시켜주고요. 차변에는 부도어음과 수표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드러움 자산 감소고요.
부도엄과 수표는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따라서 자산 총계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바드러움이 부도가 났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도가 났기 때문에 결국에 회사는 손해를 보겠죠. 그 손실된 부분을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비용 처리는요. 부도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비용 처리를 합니다.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초보 회계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둘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손회계입니다. 자, 대손회계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왕초보 회계에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 봐주시면 되고 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강의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회계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에요. 자, 빌릴 때의 손실손, 빌려줘서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물론 우리가 돈을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돈을 빌려주겠지만 사실상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해요. 거래처가 의도적으로 안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회사가 파산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사망했거나 실종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손실 처리하겠다라는 게 대손회계예요. 자, 우리 기말 설정 12월 31일 날 내가 빌려준 돈 혹은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 같은 것들 있죠. 이러한 채권들을 받지 못한다라는 가정하에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 잔액.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있다. 여기에 대손 설정률을 정합니다. 우리 회사는 1% 정도 떼일 것 같아요 라고 정하는 거예요. 혹은 10% 떼일 것 같습니다 라고 정하는 겁니다. 저는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한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빼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7만 원이 있다. 그럼 우리는 10만 원을 설정하고 싶은데 이미 회사에 7만 원이 있기 때문에 3만 원만 추가로 더 설정하면 되겠죠. 더 차변의 대손 상각비로 3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반대로 100만 원에 10만 원 떼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만 원 설정해야 되는데 15만 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5만 원을 빼주셔야겠죠. 그죠? 자, 회계에서 삼각형은 마이너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오히려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설정했던 회계 처리 반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5만 원, 그리고 대손 상각비를 최소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대손 상각비가 대변으로 들어올 때에는 계정 과목이 살짝 바뀝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바뀌어요.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5만 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설정할 때 회계 처리 혹은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빼야 될 때 회계 처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이 말은 돈이 떼었을 때. 자, 매출 채권을 외상 매출금 받으렴 두 가지 합친 계정 과목이죠. 자, 이때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주시고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기타 채권 볼게요. 기타 채권은 대여금, 미수금,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상거래와 관련 없는 거래에서 돈을 못 받은 게 있다. 자, 이 두 가지 계정 과목도 떼일 수 있겠죠. 자, 이때는 기타예를 하나 붙여줘요. 그래서 기타예 대손상각비라고 걸어주시고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떼였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 회사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70만 원 있다. 그럼 70만 원부터 써주시고요. 그 다음 부족한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30만 원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다. 자, 그럼 100만 원 써주시면 되죠. 그럼 추가적으로 대손 상각비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아예 없다. 아예 없다. 그러면 대손 상각비 100만 원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말에 미리 예측해서 이만큼 떼일 것 같다 라고 설정했던 대손 충당금 있죠? 그 대손 충당금부터 설정을 해주시고요. 근데 그 금액이 아무래도 우리가 예측해서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보니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이다. 그러면 대손 상각비 넣어 주실 때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대손 회수를 볼게요. 자, 우리가 돈 떼였다라고 해서 대손 발생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거래처에서 다시 돈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을 때 외상 매출금 100만 원 회계 처리하고요. 대손 충당금은 여유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대손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회계 처리했던 거를 취소 처리하시면 돼요. 자,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요. 대손 충당금은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돌려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다시 대변으로, 그러니까 취소 처리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을 다시 회수한 경우, 자, 부가세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원래 자리인 대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가세 예수금까지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5번의 기타의 당좌 자산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미수금입니다. 자, 기타의 당좌 자산은 그냥 나머지 계정 과목들을 다 모아둔 겁니다. 자, 미수금은 안일미의 수금, 수금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외상 또는 어음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영업활동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이 차량을 중고로 이제 처분을 한 거예요. 자, 처분하고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상품 제품이 아니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 미수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는 차를 처분하고 어음으로 수령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미수금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어음 받았다라고 해서 받을어음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받을어음은 매출 채권이었고요.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에만 받을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어음,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급금, 먼저 지급한 돈이라는 뜻이고요.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납세금, 세금을 먼저 납부했다. 회계 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선납세금이라고 해요. 보편적으로는 예금, 적금,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 세금 떼인 금액, 혹은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할 때, 자, 둘 다 세금을 미리 떼이거나 미리 납부한 경우를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10월 1일이고요. 이자 수익 2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2만 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 2만 원을 떼고요. 나머지 18만 원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 증가니까 이자 수익 20만 원 적어주고요. 원천 징수 금액은 세금을 은행에다가 일단 미리 떼었죠. 미리 납부한 거니까 선납 세금.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4번 가지급금. 여기 가는요. 임시 가짜예요. 임시로 지급한 돈이다. 자,
자, 금전을 지급했지만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자, 임시 계정이란 얘기는요,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표시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중에는 가지급금 쓰시다가요, 12월 30일의 결산일에 만약에 가지급금이 있다,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직원이 출장 간대요. 자, 맨손으로 보낼 수 없죠. 현금 좀 지워줘야겠죠? 자, 출장 가서 뭐 식사비라든지 아니면 유류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러한 비용들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10만 원을 다 쓰고 올지 남겨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지급금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정산을 하겠죠. 영수증을 보면서 정산을 하겠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고요. 만약에 8만 원만 사용을 했다. 그럼 남은 현금 2만 원은 돌려받을 거고요. 대변에는 가지급금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현금 가부족. 자, 현금 가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들고 있는 현금과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실제 현금 금액과 장부 금액을 일치시켜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현금 가부족을 사용하고 있고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가지급금과 마찬가지 12월 31일 결산일에는 가지급금, 현금 가부족 둘 다 없애는 분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 현금이 10만 원이 있고요. 장부상 현금 잔액은 8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2만 원이 맞지 않죠. 자, 그러면 저희는 실제 금액에 맞춰서 장부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플러스 2만 원 장부에다가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현금 2만 원 증가시켜 주고요.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현금 가부족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다가 12월 31일까지 이 현금 가부족에 대해서 모르겠다. 현금 2만 원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 원인을 모르겠다. 자, 그럼 현금 가부족은 이제 정리, 즉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대변의 계정 과목 써주셔야 되죠. 이 계정 과목은 잡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현금 가부족은 장부에서 제거가 되고요. 현금 2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득 봤다, 잡이익이다 라고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산 시에는 잡손실, 잡이익, 영업의 손익으로 이렇게 대체 처리하는 분개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자, 현금 및 현금성 선일자 수표. 자, 선일자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엄성격이다.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성격이다라고 봐주시고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당좌 예금, 현금 들어가죠. 요금을 예금 쪽으로. 차용 증서는 우리가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제외. 자,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죠. 그러면 60만 원도 포함. 자, 뒤에 있는 양도성 예금 증서가 뭔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더해주시면 150만 원.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2번. 자,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자, 4월 1일 볼게요. 장현테크가 발행한 보통주 2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대요. 주당 만원에 취득했다. 자, 그럼 회계 처리 해볼게요.
취득했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그럼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대변은 현금 주고 구입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8월 31일 중간 배당금 주당 1,000원을 수령했다. 저희가 200주 가지고 있죠. 2개 곱해주시면 2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20만 원에. 자, 배당금을 수령했죠. 그러면 배당금 수익으로 20만 원. 자, 다음 12월 31일 보통주의 시가 공정가치는 주당 12,000원으로 평가된다. 자, 우리 취득 당시에는 만원이었고요. 12월 31일에는 12,000원이래요. 그럼 주당 2,000원이 증가했죠. 그리고 저희는 2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만 원 증가했네요. 증가한 만큼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 증가시켜주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40만 원. 자, 이렇게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 더해 주시면 되겠죠? 200에 40, 그럼 240만 원. 다음 영업의 수익. 자, 우리 배당금 수익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2개 더해 주시면 6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외상 매출금 잔액 5천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 있었고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매출 채권 15만 원을 대손 처리했대요. 자,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로 올바른 것. 자, 그럼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중에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변에 매출 채권 감소해야겠죠. 돈 떼었으니까. 15만 원 돈 떼었고요. 그 다음 대손 충당금을 꺼내 쓰셔야 되는데 30만 원 있대요. 15만 원 꺼내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을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12월 31일 매출 채권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 돈은 5천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1% 떼일 것 같대요. 자, 그럼 공 2개 떼주시면 되니까 5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 그러니까 기말 설정하기 전에 기업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2개를 빼주시면 결론적으로는 35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면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5만 원이고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빠져있는 부분들 제가 보충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